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 오세혁입니다. 네, 김세영입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에 조금은 소외되는 듯했던 코스닥 4년 만에 다시 지수 1000을 돌파했습니다. 상승 종목도 많고요. 시총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3개 정도 빼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내 증시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죠. 무려 3%라는 초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또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2차 전지주들이 달려주면서 코스닥의 상승세에 기분 좋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네, 1월 마지막 주의 시작입니다. 1월 26일 월요일 증시 프라임타임 주요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투자상위 1%는 지금 코너에서는요. 소재민 대표의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매수 1위에 올라와 있는 리브스메드 무려 상한가 도달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이슈였는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삼성전자, HBM4, 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주들의 흐름도 좋은데요. 앞으로 투자 전략도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미트 픽 시간에는 김진균 전문가의 공략주 그리고 시장 전략 듣는 시간이죠. 오늘은 울트라 컵배시터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와중에 그 안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꼭 알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직격 프라임, 스테이블 코인주 제도권으로 성큼이라는 주제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카카오페이, 다날, 네이버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경제를 보다로 준비한 오늘 딥톡 시간은요. 황금기가 도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전력기기주, 올해 수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정 유한타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겠고요.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딜사이트 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 월요일 증시 프라임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네, 투자 상위 1%는 지금 코너입니다. 오늘 시장이 또 좋은 만큼 고수들은 어떤 종목 또 발굴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인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좀 기분 좋은 날입니다. 뭐 천스닥 돌파를 했고요. 대표님이 꾸준하게 말씀해주신 제약바이오 2차 전지도 오늘 함께 좀 달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좀 괜찮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챙겨봤거나 네. 제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 뭐 이런 네. 거 하면서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 코스닥 지수가 980포인트 위로 올라가게 네. 되면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금요일 날 반드시 반등을 해야 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디를 탈환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 제가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다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오후장부터 알테오젠 올라가서 거기다 탈환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제가 말한 985포인트 위로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그다음에 월요일 시장은 어떻게 된다?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 있다. 코스피 쪽 자금. 코스피는 좀 횡보하거나 지지부진 흐짐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뉴스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뉴스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네. 아마 지금 코스피 5천 돼서 와 대단하다. 5천을 탈환했다. 뭐 지금은 다시 좀 내려갔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내 계좌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라고 느끼는 거는 코스피 5천 찍었을 때가 아닐 거예요. 코스닥 쪽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약간 지금 썸통 트이고 있을 거거든요. 네. 즉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코스피가 여기서 5천 안 넘어가도 돼요. 코스피 여기서 4,500까지 눌려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코스닥이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으로 가야 되나? 네.
그냥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지금 시장에 이제 막 참여를 할 때 어디까지 올라갔다 시장이 빠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갈 겁니다. 뭐 코스닥은 1100을 절대 못 들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네. 대신에 딱 지지선을 잡는 거죠. 여기를 이탈하면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빠질 걸 생각해서 분할 매수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방송 보면은 막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뭐 떨어지면 하락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 어디 포인트까지 기다렸다 잡아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그게 진짜 어렵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 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4,850포인트를 이탈하면 만약에 이탈하게 됐을 때는 1차적으로는 4,700 정도 선까지 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미증시의 영향에 따라서는 이거 좀 아픈데라고 느끼면 4,500 진짜 심하게 두드러 맞으면 4,300까지도 열어둬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도 안 돼. 이렇게나 많이 빠진다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빠져도 다시 고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 조정이라는 건데 문제는 단순한 조정인데 최근에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단순한 조정인 걸 알아도 이 낙폭이 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매매를 참여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지금 시점에 들어갔을 때 4,700선까지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눌린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여기서 한 번 사고 그래 4,850 이탈해? 그러면 여기서든 일단은 매수 버튼에 손 떼고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700선에서 재매수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라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천스닥 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 미증시 이슈들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에 딱 코스닥을 봤는데 코스닥이 970포인트, 980포인트야. 이번 주 목요일 아침에. 그러면 그냥 쭉 끌고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것보다 아래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930포인트 정도까지 눌렸다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어디서 내가 더 사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닥 지금 3% 이상, 1분 이상 지속이 됐기 때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좀 달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지지선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전략까지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코스닥이 잘 달려주는 시장에서 고수들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을까요? 지금 담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매수 상위에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신규 상장주 리브스메드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아도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급등 좀 비이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리브스메드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2위 실리콘투도 최근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 이수페타시스는 오늘장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좀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감 함께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면에 4위의 현대차 그리고 6위에 올라와 있는 기아는 오늘장 약보합권 그려내주고 있고요. 5위의 SK하이닉스도 오늘 1%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산주가 주목을 받았었죠.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7위의 풍산은 이름을 올리고 있죠. 4%대 빨간 양봉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가 8위에 올라와 있는 하이브 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대표님께서 하이브는 뭐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도 있고 뭐 한중 관계 완화 이슈까지 있으니까 좀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주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준 그 내용들은 네, 그대로 갑니다. 예. 그렇죠. 새로운 얘기들은 아니에요. 아니었죠. 그렇죠. 뭐 사실 중국하고 관계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 뭐 몰랐던 사람 있나요? 네. 그리고 엔터 4분기 실적 잘 나오는 거 뭐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던 네.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지금 시점에서 얘를 좀 주목해야 되고 엔터주 쪽도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코스닥 쪽에 또 메인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좀 혜성같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엔터라든가 엔터였죠. 컨텐츠 쪽이 또 코스닥에서 네.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강세에도 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잘 나오고 BTS 컴백하는 이거 다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환경과 잘 맞물린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말했지만 네. 시장이 조정 온다라고 하면 뭘로 조정이 올까?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침체 위험 이거 말고는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악재라고 부를 게 없거든요. 그럼 그런 악재를 가지고 그냥 시장을 잠깐 겁을 준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또 그러면 또 경기 침체 또 이 얘기야? 그럼 실적 관련주 뭐 있냐? 이렇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은 실적 관련주 대표적인 게 화장품, 뭐 식품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 괜찮을 거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 이런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랑 실적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네. 엔터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 어차피 잘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그럼 코스닥 잘 가려면 야 그래 엔터 쪽도 사실 코스닥의 메인 섹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시장이 눌린다라 그래도 엔터 쪽 4분기 실적 괜찮잖아. 약간 이런 심리 때문에 지금 엔터주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제가 하이브를 여러분들한테 그 당시에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이 차트를 보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네. 그래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 추세선 상단 라인 한 38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딱 그 정도 라인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위로 올라가냐 아니면 이 밑으로 내려가냐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트렌드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추세선 상단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더 간다. 그쪽으로 돈이 집중되는 경우가 보인다라고 했죠. 지금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추세선 상단 안착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브는 현 구간에서 손절가 잡고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하이브 같은 경우가 이 안쪽으로 쪼로록 내려와서 만약에 37만 원을 깼다. 그렇다는 소리는 추세의 관점으로 다시 한 번 더 34만 원이나 이렇게 눌렸다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37만 원 정도 손절가를 잡는 게 좋은 거고 만약에 내가 좀 더 지켜보고 들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39만 원 라인 이 정도 확실하게 안착하면 추세선 상단 확실하게 탄 거니까 그때 가서 따라 붙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거면 약간 손절가 잡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저는 약간 손절은 좀 부담스럽고 그냥 네. 대응하면서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SM이나 JIP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 포인트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손절보다는 대응 쪽으로 하실 수 있을 거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좀 크기 때문에 손절가 잡고 가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 항상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엔터주들, 뭐 JYP나 SM도 눈여겨보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시장에서 고수들이 팔고 있는 종목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네, 순매도 상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고요. 제약바이오주가 3개나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상승세가 어마무시합니다. 메지온 그리고 올릭스가 무려 13% 넘는 초급등세 연출해 주고 있는 두 종목 올라와 있고요. 로봇주 안에서 주가 차별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인 종목들이 많은데요. 5위에 있는 로보티즈 무려 11%대 역시나 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또 삼성이 6세대 HBM4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반도체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리논공업 주가 최고가 돌파했습니다. 무려 5%대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다만 주가는 힘이 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구리 가격도 여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전선업계 또 한 번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울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8위에는 LS그룹도 오늘 4%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부진했던 2차 전지 관련 ETF도 수익률을 좀 휩쓸고 있다라고 하죠. 예수 스페셜티 케미컬 3%대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제약바이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HLB 또 이슈가 나왔죠. 리보세라닙 요법에 그럼 미국 시판을 허가해달라고 FDA에 좀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서 HLB도 주가 참 급등세가 나왔는데 윗꼬리를 좀 많이 달긴 했어요. 이거는 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아마 제약바이오 안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나는 때려 죽어도 HLB단 산다. 이러신 분들 극단적인 분들도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약간 계속 이제 이 종목이 움직이는 건 네. 우리 FDA에 신청서 신청했다. 넣는다. 그럼 올라가고 이제 허가 받을 수 있어. 네. 올라가다가 아 미안해 좀 실패한 것 같아. 막 폭락하고 네. 그러다가 다음번에 또 도전할게.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걸 반복하니까 약간 주주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양치기 양치기 소년인데 소년이네요.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의 네. 좀 약간 딱지가 붙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병용요법을 써서 FDA에 신청을 네네.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이거든요. 근데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보세라님만 갖고 단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항서제약과랑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도 안 좋고 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승인해 주겠냐? 약간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지금은 뭐 당연히 알테오젠 막 사람들이 네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원래 HLB 쪽이 막 이런 이슈 있으면 막 상한가 HLB 딱지 붙은 건 다 움직이고 맞아요. 막 지수 엄청 잘 따라가고 이랬잖아요. 네. 이제 그랬던 종목이기도 해서 사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계시는 지금 제 방에 계신
보신 분들은 아마 HLB가 좀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쪽 같은 경우는 이것도 1월 달에 예정된 이슈였거든요. 네. 예정된 이슈였던 거고 다만 그 예정된 이슈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가 문제였던 건데 예정된 이슈가 나올 타이밍이 하필 또 코스닥이 움직일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럼 코스닥이 움직일 타이밍이면 2차 전지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시장이 많이 주는 타이밍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네. 다만 애초에 이 뉴스를 기다렸던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일부를 매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보고 들어왔는데 이거 나왔잖아. 그럼 일단은 일부를 매도해서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윗갭자리 아직 완벽하게 못 메꿨어요. 66,000원 정도, 65,000원에서 66,000원 사이. 제가 주가 사이의 빈 공간 갭자리는 거진다 메꾼다라고 네. 했고요. 특히 HLB는 거의 무조건 메꾸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시기의 문제지. 그런 관점으로 치면 오늘 갭상승분 반납했고 지금 윗갭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HLB 같은 경우를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58,000원 정도 라인 오면 58,000원부터 해서 한 55,000원 정도까지 분할로 다시 접근할 것 같습니다. 241선 굉장히 힘들게 뚫어냈거든요. 지금 이 자리 뚫어내는데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걸렸어요. 이 쉽게 뚫어내기 힘든 자리를 겨우겨우 돌파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강한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HLB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현가부터 나는 그럼 아예 52,000원, 3,000원까지 나눠 잡겠다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랬을 때는 너무 아래로 크게 열어두고 접근하는 거니까 만약에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 57,000원? 한 요 정도 아래로 57,000원부터 한 53,000원까지 분할로 잡으시고 241선 이탈했을 때는 손절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66,000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HLB 가격 전략까지 상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뭐 FDA 이슈 그리고 코스닥이 함께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주가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저희 주간 순매수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의 순매수 종목들은 네, 현대차 그리고 관련주들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도 제약바이오주가 3개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오늘 주가 좀 약보합권을 그리고 있죠. 이번 주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실적은 뭐 연간 최대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좀 많이 올랐기 때문인지 오늘은 약간의 숨고르기 들어가 주고 있고요. HL만도도 오늘은 2%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3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PCB를 공급하는 주요 협력사죠. 오늘 삼성의 호재가 나오면서 함께 주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무려 7%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4위에 삼양식품도 올라와 있습니다. 3조 클럽 진입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 나오는 종목이고요. 또 제약바이오 세 종목 올라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리브스메드 그리고 ABL 바이오, G2G 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ABL 바이오가 무려 17%라는 강세 보여지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 항상 짚어드렸던 현대차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 정말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뭐 건강한 조정이다. 그 상승 추세 자체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현대차 좋아요. 그럼 지금 빠지는데 체스님 이거 기회로 생각해서 막 그러니까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돈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돈은 유한한데 지금 그래도 돈이 막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무한하지 않은 자금이 이쪽 갔다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했지만 코스닥이 움직일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주춤하겠죠? 추춤하거나 쉬어가거나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체스님 지금 현대차를 사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면 현대차는 코스피의 대장격인 종목이잖아요. 만약에 코스피가 쉬어가요. 그럼 현대차라고 자기 혼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시 당장 내일부터 막 반등해갖고 미친 듯이 갈까요? 뭐 횡보할 수는 있겠죠. 그냥 오르락 내리락 뭐 3% 올랐다 3% 빠졌다가 이렇게 횡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지금 현대차를 모아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은 네. 지금 시장을 준비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가 바로 수익 보려면 현대차를 사야 돼요. 이게 아니라 네. 지금 코스피가 주춤하고 코스닥이 잘 가고 있으니 지금 만약에 내가 매매를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 쪽으로 구성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지금은 좀 재미없어도 저는 다음을 위한 준비예요라고 하신다면 현대차 지금 사셔도 상관없죠. 그런데 일단은 알아둬야 될 게 애초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컸어요. 물론 뭐 로봇에 대한 기대감,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로봇도 있다 현대차 이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로봇이 언제 나올지는 뭐 모르죠. 당장 네. 전 지금 최근에 이 로봇의 랠리를 보면 뭐 한 다음 달쯤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면서 막 바로 그쵸. 다음 달부터 실적 잡혀서 막 올 2, 3분기 실적 엄청 잘 나오겠거나.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빨라 봐야 내후년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좀 끌어다 쓴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돈 잘 버는 회사고 탄탄한 회사기 때문에 뭐 밀린다고 해도 막 진짜 상승부 다 반납하거나 다시는 못 올라와요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조금 눌려서 횡보 기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러한 기회비용을 크게 개의치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코스피 쪽에서 자금 좀 이탈하면서 눌리고 있을 때 나눠서 잡는 건 괜찮아요. 다만 그럴 땐 좀 소외받을 수는 있겠지. 아 그냥 코스닥 쪽 살 걸 그랬나? 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투자 성향,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까지는 조정을 준다라고 매번 말을 하죠. 네.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밀리면 43만 원 정도 선까지도 눌렸다 올 수 있고 여기까지 눌려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미쳤다. 여기까지 너무 많이 눌렸다고? 눌려. 야 이거 너무 많이 눌리는 네. 거 아니에요? 20만 원이 더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요만큼 눌린다고 막 너무 많이 눌렸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근데 또 고점 올라가요. 고점은 또 올라가니까 있잖아요. 이게 좀 세게 맞냐 덜 아프게 맞냐 요 차이지 네. 결국엔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대차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게 여기까지 무조건 밀린다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하는 건 현대차는 여기까지 떨어져요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눌려도 이상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접근 전략을 잡으면 이왕이면 바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보다는 안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미리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한번 사고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한 번, 여기 중간에서 한 번 이렇게 총 3번을 내가 사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사놨는데 아, 왜 자꾸 빠지지? 하는 거랑은 완전 투자의 느낌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죠. 그리고 네. 지금은 코스닥이 이렇게 돈이 쏠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코스피의 자금이 이탈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대신에 내가 좀 길게 본다라는 관점이라면 이럴 때 네. 모아가는 거고 그냥 지금 나는 빨리 회전율을 높여야 돼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쪽이나 중소형주 주 쪽을 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고공행진을 했지만 코스피가 약간 주춤하면서 대장격인 현대차도 약간은 눌릴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반의 법칙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주가 추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주간으로 순매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순매도 종목들은요. 네, 여기에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주가 무려 4종목이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D&D 파마텍 등 오늘은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알테오젠 오늘 4%나 반등세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계약 규모가 사실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달려주면서 함께 주가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D&D 파마텍도 강합니다. 무려 9%대 강세고요. 메지온도 무려 18% 두 자릿수 초급등 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주가 최고가 랠리 보여주고 있죠. 임상 3상을 끝까지 완주하고 신약가치 현실화를 추구하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름 테라피틱스도 함께 올라와 있고요. 2차 전지를 끌어올렸던 로봇주도 함께 달려주고 있습니다. 3위의 로보티즈 무려 11%라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 9위의 삼현도 최근에 며칠간 조정받았다가 다시금 3%대 반등 보여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삼성전자 저희가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다, 할 거다라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퀄 테스트 뭐 통과한다, 어쩐다라는 소식 많았는데 이제 정말 납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하겠죠. 근데 네. 제가 매번 말하지만 네. 전 뉴스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지금 네. 그 얘기가 사실 삼성전자도 되게 계속 좋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사실 그런 거 이미 다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한다라는 건 전 네.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남들 다 보고 똑같은 거 보고 그게 어떻게 매수의 근거가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보는 건 앞선 현대차랑 비슷한 관점으로 봐야 돼요. 삼성전자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재료는 네. 사실 HBM 반도체를 뭐 그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이게 아니라 파운드리에 대한 것과 시스템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대한 건 나오지도 않았고요. 또 네. 메타의 스마트 글라스,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 삼성의 VR, XR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재료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만들어질 재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 얘기하면 또 한 30분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고점 지금이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과열 국면이기 때문에 언제든 잠깐 쉬어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집중된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코스피 쪽에선 자금이 이탈해야 돼요. 그럼 코스피 쪽에서 자금이 이탈하면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네들이
횡보하면서 버텨주면 다행인 거지. 얘네들이 빠진다 그래서 그게 기겁할 만한 악재가 터졌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최근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너네 자금 잠깐 코스닥 좀 갔다 올게 하고 가는 거라서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를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점에 삼성전자가 좀 힘이 없을 때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제가 계속 말하지만 지금은 어디가 고점이냐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고점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뭐 조금 눌렸다 가냐, 많이 눌렸다 가냐, 눌렸다가 좀 지지부진했다 가냐, 결국 이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새롭게 종목을 들어갈 때는 이 종목이 어디까지 도 눌렸다가 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돼요. 거기까지 안 눌리면 다행인 건데 거기까지 눌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투자 전략이 좀 더 보수적, 안정적으로 될 겁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좀 중요 지지 라인이라고 하면은 한 14만 원, 14만 1,000원, 14만 2천 원 이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계속 고점을 올릴 겁니다. 그럼 지금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볼린저 밴드 상단 한 14만 한 2, 3천 원 정도까지 분할로 잡으시고 거기 이탈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좀 지지부진한 횡보 아니면 운 나쁘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도 지금 주봉에서 급격한 상승의 절반 조정 주면 어디죠? 12만 6천 원, 12만 7천 원. 너무 여기까지도 많이 빠져요. 네. 이게 너무 많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흐름이라는 게 네. 이런 느낌으로 추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게 13만 원 정도까지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럼 삼성전자를 지금 들어간다면 여기까지 염두한 분할 매수 전략을 잡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온다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고점이 어디냐? 고점 어차피 지금보다 더 높아질 거예요. 근데 알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에이 그럼 몰빵 했다가 이 자리 진짜 오면 여러분들 못 버텨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네. 막 삼성전자 추천한 사람 잡으러 가고 싶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질 거 생각하면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평단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실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은 현대차와 비슷한 좀 모멘텀으로 봐야 된다. 조정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은 뭐 과열 국면은 맞지만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려드린 지지선 깨지 않는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고수들의 선택을 좀 저희가 파헤쳐 봤는데요. 우리 찐 고수인 대표님의 오늘장 종목 궁금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을까요? 말했지만 저는 이미 올라가거나 주목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 좀 사자. 다음을 준비한다 생각. 아마 얼마 전에 여기서 가온칩스 말씀드렸을 네. 거예요. 아까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오늘 지금 목표가 체결됐다고 오, 고맙다고 하시던데 네네. 뭐 가온칩스처럼 지금 당장 안 가요. 그때도 뭐 가온칩스 바로 갔나요? 한 아니죠. 일주일 정도 있다 가는 거. 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기 쉬운 종목으로 뽑다 보니까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오키스전자입니다. 이 종목도 예전에 공략했다가 목표가 도달한 종목 아닌가요? 그렇죠. 먹고 오, 나왔죠. 근데 뭐 재공략인가요? 그렇죠. 보통 같으면 올라가면은 뭐 네. 계속 수익률 얹어가지고 막 맞아요. 추천 맞아요. 시점 대비 제가 뭐 100% 수익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그렇지 목표가 않습니다. 찍으면 그걸로 제가 준 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다 팔았겠지. 그걸 네. 들고 있겠어요. 그럼 새롭게 각이 보일 때 또 추천을 하는 편인데 어허. 오키스전자 같은 경우도 현 네. 시점에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주입니다. 결국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로봇 이런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반도체들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랬을 때 테스트 장비는 필요하거든요. 오키스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중소형주를 잡는다라고 하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를 잡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쪽이 좀 눌림세를 보여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섹터도 같이 좀 눌림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키스전자가 뭐 바로 올라갈 거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래로 좀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9,500원? 9,500원에서 9,600원 정도 60일선까지 만나는 거 이거 염두하시면서 분할매수 접근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1,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찍으면 또 한번 눌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절반 정도는 털어내시는 게 좋고 9,500원 사실 60일선 이탈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여기 이탈하면 좀 재미없어질 수 있으니까 약간은 좀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도달했던 오킨스전자 다시 한번 저희가 재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1,800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온칩스도 축하 하시면서 또 어떤 분은 4개 차이는 지금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로봇 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좀 가면 될까요? 빨리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어요. 빠르게. 사실 와서 글 보시면 아실 네.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히 어떤 뉴스가 있으니까 이 종목 사세요가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걸 좀 미리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2차 전지의 눌림을 공략해야겠죠. 네. 만약에 2차 전지가 눌린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눌릴 수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다 제가 틈틈이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혼자 시장에서 좀 소외감 느끼고 있다. 그리고 좀 주식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그냥 남이 시키는 거 사세요 파세요가 아니라 좀 시장의 흐름을 내가
말고 시장을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서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 모두 아래 QR 타고 들어가시면요. 매일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인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일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뭐 코스피 5천 시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소외됐던 것이 코스닥이었는데 4년 만에 1000스닥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마 시장을 계속 지켜보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낌새가 있지 않았을까 예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 이동 순환이 조금씩 신호가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독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가 5천이 물론 좋은 상황인 거죠. 시그널이죠.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대형주 시가총액 1등, 2등, 3등이 어떻게 보면 코스피 5천을 달성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단적인 이제 사이클로 계속해서 움직였던 그 수급들의 중심으로 코스피를 계속해서 대형주 위주로 올려왔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차익을 보면서 이제 코스닥으로 조금씩 이동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현상들이 아마 1주, 2주 전부터 계속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코스닥 쪽이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시장에 대한 흐름을 조금씩 어느 정도 좀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만간 코스닥 쪽에 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을 좀 캐치를 미리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좀 과열되어 있는 현상들이 코스피 쪽에 좀 많이 나타나 있는 현상이고요. 그렇다 해서 이제 코스피가 지금 완전히 꺾이고 코스닥 쪽으로 다시 또 주도 장세로 움직이냐? 또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가 계속 받쳐주는 상황에서 코스닥이 같이 주도성으로 같이 움직여줘야만이 결국엔 시장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남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위주에 대한 장세 랠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던 부분들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잖아요. 로봇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현대차 밸류로만 계속해서 움직여왔던 부분들 결국 이제 완성형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어떤 이런 시그널에 대한 변화들이 시대에 일어나겠다. 라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있었었고요. 근데 네. 그거를 로봇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아트란스를 선보이면서 생각 기대 이상보다 어떤 구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 이상치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되면은 조만간 1, 2년 내에 우리가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빠르게 좀 나타나겠구나라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품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 그러면 결국 부품주 단에서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결국 부품단에 있다고 하게 되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중소형 네.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부품 수요, 특히 이제 대형주 쪽에 대한 부분들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수급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들이 지금은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을 좀 놓고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코스닥을 좀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은 전부 다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인 장이죠. 개인은 지금 코스피를 사고 있는데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은 팝니다. 근데 또 반대로 메이저들은 코스닥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인식은 지금 프레임 자체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가 그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상황에서 최근에 고점에서 조금씩 흔들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라는 인식의 프레임이 강하게 심어져 있는 장이고 네. 그러면 지금 조금이라도 눌림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들어갔으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들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수급 심리가 지금 발동이 되면서 아마 코스피 쪽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종목에 지금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손바뀜 현상들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손바뀜 현상들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옛날 같은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버블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시장은 결국 쉬었다 가는 현상들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쉬었다 가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넣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지금은 코스피가 조금 더 쉬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간 코스닥이 많이 쉬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단기간은 코스닥 쪽에 좀 주도 장세가 움직여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장세가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더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더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코스닥이 조금 더 매매하기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단기 수급은 예상을 해주셨고 사실은 뭐 코스닥 하면은 지난 닷컴 버블에 2,900 찍고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또 만약 4년 만에 1,000을 넘은 것이고요. 이제 3,000 스탁 최고점을 찍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뭐 외국이나 기관에게도 매력 있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좀 필요할지 그리고 주도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 바이오 이쪽이 좀 될까요? 저는 일단은 주도 섹터는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레벨 범위 내에서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바이오도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성격 자체가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바이오들이 FDA 임상 혹은 뭐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 변동성이 조금 더 많이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은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프레임이죠. 기술 이전이라든지 혹은 파트너십 그리고 로열티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대한 프레임으로 조금 더 저는 변화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러면 결국 이제 임상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지금은 바이오 쪽에 조금 더 변동성을 키울 것이냐 혹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바이오 쪽에 변동성을 키울 것이냐라고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후자 쪽에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전체적인 면을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 기업들을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현재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는 일단은 뭐 코스닥은 여전히 뭐 저는 부품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쪽은 꼭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로봇 쪽도 무조건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결국 로봇 반도체, AI 움직이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 다음 섹터가 간다고 하게 되면은 원전이 가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원전이 이게 밸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거의 못 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로봇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로봇도 결국엔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로봇도 결국에는 전기 먹는 하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전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AI 자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인공지능 챗 GPT만 놓고 봤을 때도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가스터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SMR보다 조금 더 빠르게 생산 시설을 늘릴 수가 있는 게 가스터빈이다 보니까 가스터빈 쪽의 글로벌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프레임을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로봇 쪽까지 같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플러스 알파가 전기에 대한 부분들의 전력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코스닥 중심 밸류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 더 나아가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신재생 쪽이겠죠. 신재생 쪽에서도 이제 워낙 다양한 테마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럼 신재생 쪽에서 다양한 테마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도 이제 가장 먼저 움직인다 하게 되면은 아마 태양광이 조금 더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3,000 스탁을 위한 조건들 여러 가지 들어봤고요. 지금 시각 이제 10시 37분 지나고 있는데 먼저 오늘 장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3가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제도권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천스탁과 함께 제약바이오 반등 하나 관련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로봇주 하락의 보유자 울상이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또 코스닥에 있는 이 로봇주들은 좀 반등하는 모양새가 있어서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도입의 기대감, 법제화, 발행 주체 확정만 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코스닥 견인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가능할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코스닥 전체를 끌 수 있냐라는 그 핵심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사실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지수의 전체를 끌고 가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버겁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네.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마 수급이 좀 붙는 장이라고 봐야겠죠. 아직까지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법제화, 지금 제도화 이야기가 다시 좀 나와주면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닥을 전부 다 주도를 하면서 끌고 가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코스닥을 계속 끌고 가려면은 지금 같은 이제 이런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중장기적인 성장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중장기적인 성장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법제화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을 만한 제도화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전체를 끌고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역부족이다라고 좀 봐야겠죠. 다만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은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 쪽에서 취하고 있는 스탠스에 대한 부분들의 자세만 봐도 네.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만 나오면은 굉장히 법제화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속력이라든지 이런 가속력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쪽일 거란 말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워낙 기대감이라는 관심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의 법제화가 먼저 드라이브가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당분간은 이쪽에 대한 코인 이 관련 섹터들이 조금 더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이거는 단순 코인 뉴스로 이제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지급 결제라든지 뭐 청산 그리고 이제 핀테크 관련돼 있는 정책 제도 키워드 안에서 맞물려 있는 기업들을 일단은 바라보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볼 수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련 기업들은 딱 한정이 되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네.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워낙 이제 많은 섹터들이 좀 끼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딱 봐야 되는 섹터들은 딱 한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는 편이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어떻게 발행 주체가 확정이 되느냐, 결국에는 뭐 네이버냐 카카오냐. 지난 금요일에 카카오그룹 중 네이버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두 그룹 중에서 어떤 기업이 좀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카카오페이 카카오 쪽이 조금은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KDX 컨소시엄 쪽에서도 카카오나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 쪽 같은 경우가 일단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가장 경쟁력이 좀 높다라고 바라보는 게 좀 맞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NXT 이 컨소시엄 쪽에서는 교보증권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좀 나와주는데 교보증권 쪽에 지금 40% 지분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신한투자증권 두나무 쪽 관련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쪽 관련주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다날 쪽이겠죠. 다날 같은 경우가 일단은 유력 후보로서도 지금 일단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 지금 KDX 쪽이냐 NXT 쪽이냐에 대한 부분들의 싸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네이버 쪽 같은 경우도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어떤 이제 코인 거래소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인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프레임 자체가 뭐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수급에 대한 민감도 이런 움직임만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 카카오페이를 조금 더 대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에 대한 선순환 여부나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볼 때는 여전히 카카오페이가 조금은 대장 역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기대감, 제도와 기대감이 좀 프레임이 조금 더 강해 보이는 성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섹터의 수급이 다 움직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1등주, 2등주, 뭐 3등주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건데 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1등주, 2등주 이런 대장주 쪽에 좀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경향들이 좀 심하거든요. 특히 이런 테마 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카카오페이가 뭐 단연 아니면 이제 다날 이쪽이 조금 더 대장 역할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주의 대장은 카카오페이 혹은 다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고요. 저희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스닥과
코스피와 함께 제약바이오 반등 하나. 오늘 뭐 시총 상위 종목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0개 종목 가운데 5개 종목 빼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거든요. 올해 상승세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JP 모건 헬스케어 이후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임상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일단 이제 최근에 알테오젠 사건도 일단은 좀 있기도 했었죠. 이제 알테오젠이 한 차례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알테오젠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좀 뉴스가 과장돼 있었던 프레임이 좀 심했죠. 결국 이제 뭐 알테오젠 대표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 로열티 그 수량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오차 범위가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뉴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과한 프레임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알테오젠을 바라봤던 그 기대 수치가 워낙 높았었고요. 근데 그 기대 수치가 높았던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들의 실망 매물들이 좀 쏟아졌던 부분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알테오젠이 지금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전히 뭐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FDA 관련 절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계약 같은 이런 굵직한 공식 보도들이 이제 연초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굵직한 공식 보도들이 좀 연초에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 안에서도 이제 바이오 쪽의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쏠릴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결국 알테오젠을 지금 선두로 시작을 해가지고 세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간 이제 세트론도 오래 쉬었다가 이제 막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거의 뭐 FDA 쪽 관련돼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증거금 100%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보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가격이 좀 싸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유통 물량수가 좀 적은 시가총액이 좀 적은 그런 바이오 기업들을 좀 많이 보시는데 사실 이제 그런 기업들은 리스크가 좀 큽니다. 그런 기업들은 워낙 좀 리스크가 좀 크다고 좀 바라보셔야 되고요. 저는 여전히 굵직굵직한 기업을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뭐 ABL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D&D 파마테 혹은 알테오젠, 뭐 세트리온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력이 이미 인정이 돼 있는 기업이고요. 네. 이런 기업들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이미 인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기술 이전이라든지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이 더욱더 열려있다고 보셔야겠죠. 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저는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그 관련돼 있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였는데요. 이 HLB가 리보세라닙, 그러니까 이 간암 표적 항암제와 관련해서 FDA에 재도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 2024년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이어서 이 재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뭐 7%대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기대감으로 끝나게 될지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주가를 HLB 주가를 좀 움직여왔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두 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을 기대감을 계속 형성을 시켜줬다가 결국 나중에 또 그 기대감이 또 꺼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순환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또 프레임이 다시 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 이것만 이제 놓고 볼 때는 사실 뭐 지금 주가로만 딱 놓고 볼 때는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갭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 박스권을 돌파를 시켜줬기 때문에 거리랑도 좀 붙어준 상황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프레임을 바라봐야 되냐. 결국 이게 또 사실로 바라봐야 되냐. 혹은 이후에 또 리스크가 또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봐야 되냐라는 그 두 가지의 프레임으로 좀 형성이 돼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로 보기보다는 저는 리스크가 일단은 좀 있는 단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HLD 같은 경우가 지금 FDA 재신청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를 지금 이렇게까지 크게 남기고 있다는 것은 네.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심리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HB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의 신뢰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공연장 같은 경우도 HB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관련주들의 자사 취득을 최근에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신뢰도 측면을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워낙 이제 이 라보세나주 쪽 관련해 가지고 FDA 쪽을 뭐 계속해서 임상을 도전을 한다라든지 재신청을 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왔다가 결국엔 다시 또 처리를 하고 반려가 되고 했던 부분들의 순환이 계속 이어졌다 보니까 주주들 말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프레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양호 회장도 자사주 취득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표출을 하는 거죠. 우리 약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우리 약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항소제약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이런 오차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형성이 됐던 부분들이지 전혀 약물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뢰감을 형성을 시켜주는 부분들인데 이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믿음 반 그리고 불안 반 조금은 프레임이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이슈로만 놓고 HB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릴 것이냐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아직은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뭐 주목할 제약바이오 키워드, 비만 치료제, 뭐 ADC, BBB 셔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거를 좀 주목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비만 쪽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비만 쪽이 아마 올해 시장을 또 주도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안에서도 일단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유통 서비스를 플랫폼을 좀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유통 서비스 자체가 국내에서 점유율을 워낙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도 블루엠텍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이제 비만 치료제 쪽 관련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또 꺼지고 올라갔다 꺼지고 이런 부분들에만 계속해서 형성이 됐던 부분들이지 비만은 제가 보기에는 끊길 수가 없는 과제라고 형성을 해야 네. 돼요. 그러면 결국 비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비만 쪽에 대한 경구용 쪽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주사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계속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비대면 쪽에 대한 부분들 수요도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병원을 가는 그 시간 자체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배송 서비스 같은 경우를 또 많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블루엠텍이 그런 부분들의 서비스를 좀 유효하게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좀 유통을 하는 그런 서비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루엠텍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워낙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워낙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블루엠텍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액도 여전히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고요. 반대로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D&D 파마텍이라든지 혹은 블루엠텍이라든지 이런 이제 확실하게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성장성이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올해 키워드 비만으로 짚어주셨고요. 자,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로봇주 하락의 보유자 울상이다. 특히나 이제 현대차가 오늘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50만이 현재 깨졌습니다. 현대오토 에버도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CS 이후에 재료 소멸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세론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직 뭐 코스닥 쪽이 좀 강해요. 맞아요. 코스닥 종목은 사실 좋네요. 네, 로봇 쪽 같은 경우 코스닥이 지금 좀 강한 상태고요. 네. 뭐 유일로보티스, 뭐 지금 레인보우 로티스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소 어렵다고 좀 봐야 되고요. 그간 네. 좀 현대차가 조금 쉬어가는 부분들을 순환매가 지금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자연스럽게 좀 이동을 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워낙 지금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는 너무 프레임 자체가 좋습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의 뭐 알파마이어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출시를 하면서 이제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핵심 플레이어 이 부분들도 지금 제부하게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간 현대차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공백기가 있었던 게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도 너무나도 네. 많이 나왔었거든요. 너네가 계속해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공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치울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율주행 본부장이 이번에 또 출신 인사를 어떻게 보면 채웠잖아요. 엔비디아랑 테슬라를 거쳐서
나온 그 출신 인사를 이번에 본부장으로 역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불신까지도 이번에 현대차가 확실하게 채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차로만 보는 게 어렵죠 이제는. 뭐 결국 이제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전반적으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늘어난다 하게 되면은 부품 단위 수요도 분명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결국 자연스럽게 코스닥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결국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삼성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지분 투자를 받았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미 어느 정도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부터 코스닥 기업들이 옛날에 그 로봇 기업들 중에서 사실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대감 형성이 되어 있었지만 로봇 기업 중 내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중에서 독보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실적을 조금씩 내고 있었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기술력 4족 보행부터 2족 보행, 전반적인 좀 로봇에 대한 부분들의 구현이라든지 이런 기술력들을 좀 갖추고 있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이다 보니까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마 뒤늦게라도 저는 계속해서 뭐 관심을 꾸준하게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아트라스 같은 경우도 결국 휴머노이드 쪽입니다.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구독률을 높여나갈 수 있는 코스닥 쪽에 부품 수요 네. 늘려나갈 수 있는 기업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로봇 쪽을 내가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디 쪽을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의료 로봇 쪽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의료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아직 그렇게 시세를 좀 많이 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 로봇 쪽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반적인 뭐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로봇주 실적에 대한 기대도 충분하다. 특히나 오늘 상한가 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 토픽 어떤 종목인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저는 주가가 좀 많이 안 올라가 있는 한우 시스템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가의 위치에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CS 2026 이후로 결국 계속해서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열 관리 관련돼 있는 인프라 기업으로 또 다시 이 재부각 프레임이 좀 씌워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 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우 시스템이 작년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현금 한 9,800억 원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700억 정도를 거의 부채로 상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았던 현금을 부채에 다 썼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기업이 지금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100% 힘을 다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결국 올해부터는 한원 시스템의 좀 재무 구조가 확실하게 바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는 좀 구조적인 개선 효과가 분명하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원 시스템 쪽에 대한 부분들을 리포터를 좀 보니까 키움증권에서 최근에 좀 리포터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키움증권에서도 좀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지금 주가로만 놓고 볼 때는 오버행 부담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유상증자가 진행이 돼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오버행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ESS 열관리 관련 분야 진출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를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목표가와 손절가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첫 번째 목표가 같은 경우는 4,200원대의 매물이 좀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00원대 우선은 돌파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4,200원대의 돌파가 충분히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5,000원대 이상까지도 충분히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600원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토픽 종목으로 한온 시스템 꼽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일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라임 히트픽 시간입니다. 시장을 관통하는 유망주 그리고 시장 전략까지 든든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딜사이트스 김진균 전문가 연결되어 있어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닥이 정말 강합니다. 무려 6%까지 상승폭을 키워냈습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상승세 좀 즐겨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약세고 코스닥이 정말 초강세인데요. 지금 본격 순환매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 4월 달부터 계산해보면 작년 4월 달부터 계산해보면요. 코스피는 저점들이 120% 올랐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코스닥은 60%밖에 못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무나 뒤처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바이오와 2차 전지 아닙니까? 오늘 마침 둘 다 하드캐리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또 조바심을 느낀 개인분들이 되게 많아져요. 왜냐하면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워낙 대정주였었다 보니까 가던 애들이 계속 올라갈 줄 알고 또 비중을 많이 실었거나 혹은 차익 실현을 안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삼성과 하이닉스가 안 가고 코스닥에만 날아가 버리니까 조바심 느끼기 충분하죠. 네. 그래서 기존에 잘 가던 애들을 팔고서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 코스닥으로 막 옮겨가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리고 지금 오늘의 코스닥 6%대의 급등은요,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게다가 코스닥의 월봉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기록이 나왔어요. 10연속으로 양봉이 나왔어요. 코스닥 역사상 이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너무 좀 무리스라고 보고 있고요. 급히 먹는 밥은 분명히 체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적에는 한 2월, 이제 곧 2월인데 2월 전후로 2월에서 3월 사이에 한번 강한 조정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디램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서서히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번 FOMC 회의에서 파월의 입에서 만약에 파월이 물가가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매파성 발언이 나오게 되면은 증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등 구간에서는 너무 추격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뭐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들 수익이 난다라면 분할로 수익을 챙기면서 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빅 이벤트죠. FOMC에서 어떤 뉘앙스의 멘트가 나오는지, 그게 또 시장을 누르지 않는지 좀 그런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략 만들어드렸고요. 저희 또 리뷰해드려야겠죠. 지난주 공개됐던 히트픽 종목은 워닝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오늘 5%까지 상승폭을 키워내줬고요. 또 지난주 종목이었던 동진세미캠 역시나 오늘 4%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주가 오늘 삼성의 랠리와 함께 좀 같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점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 히트픽주는 워닝 머티리얼즈였었죠. 금일 추천가 대비 8% 급등 중에 있는데요. 일단 매수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도체 가동률 회복에 따른 어떤 특수가스의 소모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의 어떤 핵심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역시나 시장이 또 그 가치를 숫자로 증명하면서 주가가 견조하게 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처럼 여러분 특수가스는요 장비와는 다르죠. 장비와는 다르게 반도체를 찍어낼수록 매출도 같이 늘어나는 어떤 이런 소모품 성격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주요 고객사들이 가동률을 올라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곧바로 이익 확대로 직결된다라는 점. 특히나 3나노 이하의 어떤 선단 공정과 또 300단 이상의 고단 적층 낸드에서는요, 이 미세회로를 깎고 또 씻어내는 어떤 공정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 웨이퍼당 가스 투입량이 과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제가 이 내용을 또 주목하시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아무튼 이 HBM은 일반 디램보다는 제조 공정이 훨씬 더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워닝 머티리얼스의 어떤 고순도 가스 점유율은 더더욱더 아마 더 높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고객사의 디램 가동률이 거의 풀 가동 수준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매출 하단은 훨씬 더 단단해졌고요. 그리고 삼성의 GAA
차세대 공정 기술 적용 확대가 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네온이라든지 크립톤 같은 그런 희귀가스 국산화 성공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하게 해주는 어떤 독보적인 경쟁력임을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국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이 될수록 이 소재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회복을 넘어서 구조적 우상향 국면이 있는 그런 어떤 워닝 머티리얼스를 꾸준히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목표가는 39,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9일 날 추천드렸었던 동진세미캠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추천가 대비 한 7.7% 정도 올라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유 중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일본의 대중국 반도체 소재 그 수출 제한이라는 어떤 지정학적 변수가 동진세미캠에게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을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포토레지스트는요, 실제 유통기한이 6개월 내로 짧아요. 짧아서 미리 사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미리 대량으로 확보를 해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산 공급이 막혔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기술력이 검증된 바로 이 동진세미캠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께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특히나 세계 점유율 1위인 이 블라크리톤용 소재라든지 삼성전자에 이미 공급 중에 있는 극자외선 EUV 관련 이 기술력은요, 일본 기업들의 빈자리를 완전히 또 대체하면서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인과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반도체 소재는요, 한번 공정에 채택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장기 공급이 보장되는 특성이 있어요. 네. 근데 이번 공급망 재편기에 확보한 어떤 점유율은요, 향후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와의 어떤 거래 이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올해 가동되는 삼성전자의 어떤 공장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네. 과거에 일본의 그 시내층화학의 어떤 공급 중단 이슈가 있었을 때에 그때 중국 생산율이 20% 급감을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은 동진세미캠의 어떤 공급망 내 어떤 이상은요, 고객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너무 안전하고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가시화된 어떤 데이터와 또 실적 성장의 전조 현상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시장의 일시적인 소음 같은 걸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길게 우상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목표가는요, 42,7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히트픽주로 제시를 해드렸었던 종목들 정말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NXT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도 지금 가온치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현대차 90% 이상 급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단순히 차트만 보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서사가 있고 또 업황에 대한 내러티브까지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성장 스토리가 갖춰진 그런 어떤 다수의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전하면서도 승률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꾸준하게 받아보고 싶으시면요, QR코드 찍으셔서 꼭 공개 텔레그램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향성도 짚어드리니까요, 투자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공략지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동진 세미캠까지 다음 목표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가격 전략 지켜보시고요. 상승 추세 나오는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검 도와드려 봤고요. 저희 관심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관심주 역시나 K뷰티주에서 가져와 두셨는데 바로 파마리서치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알고 있는 그 리쥬란 주사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리쥬란으로 지금 시장 장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아마 앵커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2026년도 현재 대한민국의 이 에스테틱 시장은요, 단순히 반짝이는 유행을 넘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구조적인 현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이 노화를 감추는 안티에이징에 집중을 했다면은 지금은요, 지금의 트렌드는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건강한 어떤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이른바 슬로우 에이징, 그러니까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바로 이 파마 리서치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요, 바로 연어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PM, 즉 폴리뉴클레오티드라는 어떤 이런 물질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연어의 어떤 DNA에서 추출한 물질인데요, 우리 인체와 적합성이 아주 높고요, 또 피부 속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제품화한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킨 부스터 리쥬란이죠.
리주란은요, 단순히 피부의 겉면을 일시적으로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부 진피층에다가 직접 주입을 해서 세포 재생을 돕는 일종의 어떤 피부 영양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파마리서치는 이 독보적인 물질을 통해서 시장을 새롭게 정의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 이유는요, 세 가지 구조적 변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인바운드 소비예요. 요즘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요, 쇼핑만큼이나 어떤 피부과 시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명동이라든지 뭐 강남 일대 어떤 피부과에서 리쥬란은 외국인들에게 거의 뭐 필수 코스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또 고스란히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글로벌 확장인데요. 파마리서치는 작년에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인 CVC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았고, 그 뒤로 이제 국내용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체급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럽 전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인증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1월부터는 영국이라든지 뭐 독일 같은 그런 소유럽 시장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나올 겁니다. 진행이 될 겁니다. 마지막 또 셋째는 뭐냐면 브랜드 의전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리쥬란 시술을 받은 분들은 그 효과를 집에서도 유지를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리쥬란 코스메틱 화장품까지 구매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은 의료기기라는 어떤 B2B 사업에서 일반 소비자용 이 화장품, 이 B2C까지 브랜드 파워가 성공적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리쥬란 생태계에 계속 머물게 되는 어떤 그런 강력한 구조를 만든 겁니다. 예. 파마리서치의 성장은요, 이 운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기술력과 지배력이 만든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회사의 어떤 전매 특허 기술인 DOT라는 게 있어요. DNA 옵티마이징 테크놀로지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연어 DNA를 최적화해서 조직 재생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 파마리서치만의 전매 특허 기술입니다.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연어 DNA를 최적화를 해가지고 조직 재생 효과를 극대화를 하는 시술인데, 이 기술 덕분에 신규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가 없는 아주 높은 진입 장벽이 생겼고요. 덕분에 파마리서치는 무려 40%대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경이적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리쥬란은 단순한 제품명을 넘어서 스킨 부스터라는 어떤 카테고리 전체를 상징을 하는 어떤 그런 브랜드가 됐는데, 마치 우리가 뭐 점착 메모지를 포스트잇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의 힘은요, 마케팅 비용을 줄여주면서도 어떻게 가격 결정권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죠. 그러니까 국내 피부과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어떤 소비액이 급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리쥬란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에스테틱 기술을 전 세계에다가 수출을 하는 거대한 어떤 플랫폼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파마리서치는 사업 구조의 어떤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겠는데, 예전에는 이 주사제 매출에만 의존했었다면 이제는 마이크로니들, 아주 미세한 바늘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어떤 장비라든지 혹은 이제 화장품, 그리고 뭐 보톨리늄 톡신이라든지 디엔톡스 이런 쪽까지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안정을 했어요. 특히나 올해 하반기에 나올 이 마이크로 니들 장비는요, 리쥬란 시술 때에 생기는 통증을 줄여주면서 성분 침투율을 높여준다고 하는데, 이거 장비를 팔 때 생기는 매출과 또 시술용 어떤 소모품에서 나오는 이런 매출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는 아주 탄탄한 수익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결정적으로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사모펀드 CVC와의 파트너십은 이 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 평가를 다시 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CVC가 이 전 세계의 어떤 병원과 클리닉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파마리서치는 이 북미와 유럽의 유통망들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치트키를 얻게 된 겁니다. 정리해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 파마리서치는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이제 국내 시장을 장악을 했고, 이제 넘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타고서 세계적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입구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차트를 보실게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인데요. A와 그리고 C, 그죠? 그러니까 A와 지금 B를 동시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C에 살짝 근접한 모습이었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D를 돌파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오늘 돌파가 나왔죠.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세 전환 패턴,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여러 개의 어떤 추세선들 동시에 돌파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마리서치 유럽 시장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요. 리쥬란에 대한 브랜드 파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종목 매력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잘 올라와주고 있죠. 빨간 양봉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돌파를 또 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관심주로는 또 반도체 쪽에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반도체 수율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좀 많이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반도체 수율을 잡는 기업들 중에서 코미코 가져와 주셨습니다. 지금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반도체 진짜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께 제시해드렸었고, 거기서 정말 공통적으로 나왔던 단어가 바로 이 수율이에요. 예. 자,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지금 정말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누가 더 미세하게 뭐 회로를 그리느냐, 뭐 이런 것들이 승부처였다고 하면요. 이제는 뭐 누가 더 효율적으로 수율을 방어하는가, 이런 싸움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로의 선폭이 나노미터 단위로 막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 장비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뭐 오염물질 하나가 이 생산성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삼성전자라든지 뭐 TSMC, 인텔 같은 이런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그 기업들은요, 얘네들이 지금 북미 클러스터를 확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기업들은 물론 장비 제조사들도 좋지만 걔네보다는 장비 성능을 정말 최상으로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유지 보수 기업들, 그러니까 코미코 같은 이런 유지 보수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도체는 여러분들 수백 개의 정말 아주 정밀한 공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웨이퍼를 깎아내는 식각이라고 하죠. 그리고 물질을 입히는 증착, 이런 장비들은 정말 아주 강한 화학물질과 어떤 플라즈마 환경에 끊임없이 노출이 돼요. 그때 이 장비 안쪽 부품에 미세한 어떤 먼지, 파티클이 달라붙거나 부품이 부식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수억 원의 가치를 가진 이런 반도체 웨이퍼 전체를 그대로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코미코의 역할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염된 부분을 가져와서 깨끗하게 닦아내는 세정 작업을 통해 가지고 새 것처럼 만들고 또 부품 표면에 특수한 소재를 입혀주는 그런 코팅 작업까지 진행을 하면서 부식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장비의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네. 너무 또 당연하지만 2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이라든지 혹은 HBM처럼 이 칩을 높게 쌓는 공정에서는요, 아주 작은 오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즉 공정이 정교해질수록 코미코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준공된 이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있는 메사 공장, 그게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인텔이나 뭐 TSMC 같은 그런 대형 고객사들과 현지에서 직접 호흡하면서 이 고부가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또 코미코는요, 독자적인 어떤 분석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부품의 미세한 마모도까지 측정을 하는데, 이건 다른 기업들이 쉽게 흉내낼 수가 없는 가장 높은 어떤 그런 진입 장벽이 됩니다. 특히나 AI 반도체 성장에 있어서 핵심인 이 HBM 공정에서요 발생하는 특수한 파티클을 제거하는 기술은요, 이 코미코가 이 AI 시장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기다가 코미코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을 하는 마지막 퍼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회사인 미코 세라믹스와의 어떤 시너지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게 되면 되게 탄탄하게 잡혀 있어요. 먼저 미코 세라믹스가 반도체 장비의 핵심 부품인 이 세라믹 히터와 또 정전척이라고 하는데, 웨이퍼를 정전기로 고정을 하는 어떤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 정전척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요. 그렇게 팔린 부품의 유지 보수를 누가? 이 코미코가 전담하는 거죠. 이런 수직 계열화 구조는요, 이 고객사를 이 해당 서비스 안에다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락인 효과를 내겠죠.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 덕분에 어떤 경기 변동에 크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꾸준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코미코의 성장은요, 글로벌 반도체의 어떤 공급망이 재편되는 그런 커다란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까지 전 세계 5대 반도체 요충지의 모든 어떤 생산 기지를 가진 세정, 코팅 기업은요, 아마도 코미코가 유일할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메사 공장은 글로벌 파운드리 2위 업체의 어떤 최첨단 공정, 공급망에 깊숙이 침투하는 어떤 전략적인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셔야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A와 B와 C를 동시에 돌파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에 여러 개의 저항선, 추세선들을 동시에 넘기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 예, 그리고 제가 D 돌파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미 코미코가 한 4%대 이미 올라가면서 건드렸습니다. 이미 돌파 나왔죠. 네. 이렇게 좋은 차트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수위를 잡는 코미코였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또 갖고 있고요. 안정적인 수익 모델까지 함께하고 있는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코미코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주가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히트픽도 궁금한데요. 최근 종목들이 좀 수익을 잘 내주고 있는 만큼 오늘 공략주도 궁금합니다. 이 코스닥이 좀 달려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종목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기존의 히트픽주는요, 그러니까 오늘 추천드릴 이 히트픽주는 예전에는 단순한 어떤 알루미늄 가공 업체였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 AI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전력망의 필수 솔루션 기업으로 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히트픽주가 보유한 울트라 커패시터, 이걸 뭐 슈퍼 커패시터라고도 불러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관련주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술이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혹은 뭐 차세대 연료 전지랑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시너지는요,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서 이 에너지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히트백주는 쉽게 말해서 전기를 아주 빠르게 담고 또 쏟아내는 에너지 어떤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볍게 만드는 어떤 강처 갑옷 이런 것들 동시에 파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회사의 핵심 제품인 울트라 커패시터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알아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통 흔히 아시는 배터리와는 성격이 매우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일반 배터리가 정말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지만 천천히 채우고 또 천천히 비우는 그런 대형 물통이라고 한다면요, 이 울트라 커패시터는 물을 담는 양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물은 되게 적게 담기는데 되게 빨리 담을 수 있고 되게 빨리 쏟아붓고 채울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되게 강력한 펌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쓰기 시작을 하면서 전압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는 이런 출렁거리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근데 그럴 때 이 울트라 커패시터가 이 찰나의 순간에 전기를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위험할 때에 울트라 커패시터가 전기를 빨리 쏴주면서 서버가 꺼지거나 망가지는 거를 어떻게 막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필수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히트픽주는요, 자동차를 가볍게 만드는 어떤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상당히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때문에 차체를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가벼워야 뭐 한 번 충전을 하고 나서 더 많이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히트픽주는 철만큼 튼튼하면서도 무게는 되게 가벼운 알루미늄 부품을 만들어서 이미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뭐 이런 쪽에 혹은 뭐 유럽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특히나 히트픽주가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연구를 했었던 또 차세대 기술들이요, 실제로 돈이 되는 사업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올해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어떤 세계적인 소재 기업과도 손을 잡아서 세운 합작법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물건을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용 어떤 전력 관리 장치들도 실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전력망의 안정성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된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때문에 이 전기를 다루는 이 LS 그룹의 어떤 네트워크와 또 거기다가 히트픽주의 특수 소재 기술이 만나서 AI 시대에서는 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럴 기업으로 서서히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서버와는 다르게 이 AI 데이터 센터 서버는요, 데이터 연산의 강도에 따라서 이 전력 수요가 밀리초 단위로 급격하게 변동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발생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발생하는 출렁임, 요거는요, 이 리튬 이온 배터리 기반의 장치만으로는 온전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울트라 커패시터가 주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울트라 커패시터는 리튬 이온 대비 10배 이상의 출력 밀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수만 번의 어떤 충방전에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피크를 막아주는 어떤 그런 에너지 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런 전력망의 어떤 안정화 니즈는요, 단순히 데이터 센터 내부의 장치 공급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최근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와의 결합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걸 SOFC라고 하죠. SOFC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정한 발전 효율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부하 변동에 대응하는 속도가 매우 느려요. 네. 매우 느리다는 고질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이 울트라 커패시터가 보완을 해주죠. 비로소 그렇게 되면 자가 발전형 AI 데이터 센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글로벌 전력 설비인 버티브 같은 기업들이 이 울트라 커패시터 도입을 서두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시스템적 안정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A와 B와 C를 동시에 돌파했어요. 동시에 돌파했고 보시면은 지난주에 지지까지 받았죠. 네,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만이 이게 만약에 안착이 되면은 다음에
알파벳 E까지도 돌파가 나올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종목이 먼저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아래에 있는 QR코드 찍으셔서 공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라든지 자세한 전략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커피시터 핵심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QR 타고 들어가시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히트픽은 딜사이트에서 김진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이해서 이 시장을 이끌 주도주 새롭게 탐색을 하는 시기입니다. 증권가에서는 AI 로봇 이후에 전력기기주를 황금 시대라고 꼽고 있습니다. AI의 어떤 인프라가 확대되는 와중에 전력기기는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관련해서 2016 경제를 보다 유한타증권 손현정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오늘 또 천스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된 시기입니다. 4년 만에 다시 천스닥을 돌파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코스피가 갔던 만큼 코스닥도 같이 가려고 하는 이제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뭐 지수가 갈 때 이제 이런 정부의 정책도 필요할 것이고 유동성인 뭐 환경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이 중요할 텐데요. 네. 지금은 삼박자가 다 구조적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던 건 당연히 반도체 테크 쪽이 그리고 그 안에서 전력기기도 같이 함께 갈 수 있었던 시장이었던 건 분명하고요. 예. 근데 여기서 유동성의 풍부한 환경이 주어졌는데 또 정책까지 함께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상승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코스닥을 정부가 이제 강하게 끌어올리려는 정책들이 이제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주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5천을 언제 넘느냐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좀 하락하는 분위기여서 코스피 5천 시대에 어떤 지금 조정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조정폭은 얼마나 될 것인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5에서 10% 정도 빠지는 거는 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시기가 아무래도 코스닥 쏠림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 네.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다고 보고는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뭐 YTD로 작년만 하더라도 80%가 넘게 올랐었는데 그 상황에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계속 소외됐었기 때문에 네. 같이 키 맞추기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5천 이후에 추가 상승을 이끌 섹터 했을 때 전력기기를 꼽고 있습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력기기는 코스피 시장의 성장과 함께 꼭 꼽을 수 있는 주도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지수를 이끌었던 건 단연 이제 반도체 테크 쪽인데 그 뒤에는 AI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를 하려고 하는 산업인데 예. 이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매우 필요로 할 때 전력난이 났었고 전력 쇼티지가 났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상당한 이제 수출을 했다라는 것, 이 전력 인프라 특히나 초고압 변압기를 경쟁력 있게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네. 점, 그리고 수주가 벌써 뭐 3년치 이상이 쌓여 있다라는 점, 어. 이런 점이 구조적으로 이제 업황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럼 지수가 상승하면서 아까 제가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구조적인 산업의 성장 중에서 꼽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전력기기는 주도 업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어떤 AI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서 업황에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긴 사이클로 돌아가는 전력기기라고 했을 때 황금기에 들어왔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산업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원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이 있고 다운 사이클이 있는데 이번에는 상승 사이클이 마침 도래하던 시기였어요. 이게 교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15년 정도의 이 기간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이게 변경이 될 교체 사이클이 원래 도래를 하는데 이때 마침 미국에서 이 정책적으로 이 노후화된 전력망을 새롭게 깔겠다라는 정책들이 바이든 말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여기에 플러스 마침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면서 이래저래 다 전력이 모자르게 된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기존에는 원래 과거에 뭐 20년 전의 사이클을 봤을 때 한 6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슈퍼 사이클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황금기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그러면 최소 6년이라는 걸 일단 의미하는데 새로운 신규 수요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신재생까지 붙었잖아요. 아예 발전원 자체도 새롭게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규 수요가 계속 붙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체 사이클 플러스 신규 사이클이 붙었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최소 10년 이상의 사이클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최근에 주가가 뭐 현대엘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은 뭐 2, 3년 전부터 올랐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조금은 지겨운 스토리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벌써 뭐 400~500% 오른 종목을 가지고 또 오른다라고 할 때는 사실 좀 진부한 스토리일 수는 있지만 이 데이터 센터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 아직도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이클에 아직 뭐 초입까지는 아니지만 초입에서 중기로 가는 그 정도의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2030년 이후까지 사이클이 지속된다고 하면 여전히 업사이드는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초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정점에 올라가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해 보면 좋을까요?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체 사이클이었다면 뭐 한 6년이니까 네. 지금은 딱 중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슈퍼 사이클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약간 AI가 붙었던 적이 단 한 번도 네. 없었고 근데 그게 새롭게 지금 산업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는 구간인데 이게 어디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해석을 하실 때 수주를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수주의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네.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계속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구간이었는데 이 가격이 빠지기 시작한다라면은 사이클의 하강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전혀 체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여전히 쇼티지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계속 시장을 뒤흔들었던 게 관세였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관세를 계속 부과를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는 그 ASP에 그러니까 파는 가격에다 그 관세를 얹어서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달라는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인즉슨 공급보다 수요가 여전히 많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상승 사이클이고 피크를 점치기에는 아직도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제네시스 미션, 그러니까 AI 인프라 구축과 뭐 전력망 구축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이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 너무 좋아요. 업황도 너무 좋고요. 네. 근데 뭐 효성중공업만 해도 작년에 400%가 올랐고요. 예. 그리고 뭐 현대엘렉트릭이랑 뭐 효성중공업 둘 다 2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뭐 6배, 7배를 갔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거의 이제 주가 상승을 그러니까 멀티플을 어디까지 줄 수 있을 것이냐를 계속 합의를 하겠죠. 네. 근데 지금 뭐 3, 4를 말씀드리면 12개월 포워드 보통 저희가 1년치를 끌어왔을 때는 지금 30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 그러니까 EPS 기준으로 봤을 때 네. 30배를 얹어서 지금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고밸류라고 하죠. 30배. 왜냐하면 지금 테크 중에서도 30배가 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네. 않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 고밸류의 시대가 열렸는데 어디까지 줄 수 있을 것이냐. 정말 이건 시장이 판단해야 할 몫인 거고 네. 물론 해외 피어랑 비교를 해보면 뭐 GV나 아니면은 뭐 퀀타나 이런 데는 뭐 40~50배가 넘어갑니다. 네. 근데 사업 구성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초고압 변압기에 상당히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피어를 딱히 비교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럼 변압기 회사랑 그냥 비교를 한다 했을 때 물론 지멘스랑 우리가 사업 구조 좀 잘했지만 지멘스는 몇 배를 받고 있을까? 30배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거죠. 네. 근데 비싼데 비쌀 이유가 있는
있는 있다.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을 건 사실 부치기 나름이에요. 정당화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26년에 그럼 주가가 얼만큼 갈 것인가를 이제 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100%, 200% 상승은 조금 어렵겠죠. 네. 근데 코스피가 10,000포인트를 간다? 그럼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지수가 이끌어주면 그 어느 것보다도 빠르게 갈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근데 지수가 이제 5,000포인트에서 만약에 좀 주춤하거나 떨어진다, 3,500까지 다시 간다, 그러면 당연히 밸류가 반토막이 나겠죠. 네. 그러면 전력기기 먼저 빠질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지수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못 가는 것이고 지수가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전력기기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변수가 될 것이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수요라고 한다면 사실 뭐 미국과 유럽의 노후화된 전력기기의 어떤 교체 주기가 20-30년 정도라고 한다면 이번 사이클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중이 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초과합 변압기는 수주를 받고 나서 2년 뒤에 매출로 반영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그래서 매출로 반영되고 있는 수주분들은 80%가 전력망 교체의 수주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수요라기보단 기존에 깔려 있던 거에서 교체되는 네. 수요였고요. 최근에 점점 신규 수주를 받고 있는데 그 수주 안에서의 데이터 센터 쪽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30% 언더이고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뭐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배전 플레이어이다 보니까 뒷단에 있는 뭐 배전반이나 배전기 같은 거를 많이 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다 데이터 센터향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기존의 스토리로 초고압 변압기로 말씀드린다면 여전히 데이터 센터는 아직 소수의 물량인 거고 여기서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전력기기 오래전부터 보셨던 분 입장에서는 워낙 저마진 사업으로 알고 계셨었는데 최근엔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주 물량과 이익률 보통 이제 피해 상승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좀 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1년 전만 해도 거의 2배 이상 ASP가 올라갔다 보시면 되는데 물론 회사에서 ASP를 알려주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추정을 했을 때 지금 이익률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물론 지금 매출이 반영되는 건 보통 23년, 4년에 받고 있는 받았던 그 수주 물량인데 네. 최근에 수주의 금액들이 나오잖아요. 네. 공시에서. 그러면 일단 용량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345kV 초고압 변압기를 주로 받았다면 요즘에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765kV의 초고압 변압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뭐 당연히 100억은 넘고요. 최근에 뭐 200억까지 되는 것 같아요, 한 대당.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게 미국에 특히 마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쇼티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마진을 많이 주고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2765kV의 초고압 변압기를 잘 만들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765kV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2개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2개밖에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런 게 5개 중에서 2개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초초고압 변압기를 우리나라에서는 2곳이나 만들 수가 있고 심지어 현지에서도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죠. 그래서 마진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비싼 제품을 팔고 수주를 골라서 받고 있으니까 네. 그들이 금액을 계속 올리다 보니 우리는 마진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제일 많이 받는 OPM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업이익률이 35%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일렉트릭의 연결 영업이익률이 보통 25%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미국의 비중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이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미국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믹스가 그러니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연결 마진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근데 저는 탑픽이 사실 효성중공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의 이제 매출 비중이 26%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네. 그렇게 높지 않죠. 아까 현대일렉트릭이 40%라고 했는데 예. 그 이유는
원래 현대일렉트릭이 캐파가 더 크기 때문에 미국에 22년부터 수주를 받았기 때문이고 2년 뒤에 매출로 반영이 되는데 보통 24년에 폭발적인 숫자가 나왔죠, 현대일렉트릭이. 근데 효성중공은 조금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23년부터 수주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그럼 25년도에 폭발적인 숫자가 나왔겠죠. 그래서 작년에 400%가 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업사이드가 얼마나 남아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네. 효성중공업이 지금 미국에서 매출 비중이 26%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일렉트릭은 40%인데. 네. 그럼 이게 40%로 올라갈 수 있으면 현대일렉트릭만큼의 오피 마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26년에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받고 있는 수주에서 이미 40% 이상이 북미의 비중이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받았던 수주들이 매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한다면 효성중공업도 북미의 믹스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북미의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대부분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0%에서 크게 늘어나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증설을 최근에 뭐 얼마나 지속을 했는지 뭐 증설은 지금 효성중공업이 훨씬 더 불리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등이니까 1등을 따라잡기 위해서 상당히 Q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대일렉트릭은 P는 올라갈 수 있지만 Q 측면에서는 증설의 쪽에서 조금 보수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거죠. 그럼 향후 지금 시점에서 PQ가 같이 움직일 수 네. 있는 효성중공업이 있는 거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P의 상승으로 마진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효성중공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이 늘어나면서 마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업사이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효성중공업을 탑픽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P와 Q가 동반 상승하는 효성 입장에서는 뭐 납기라든가 뭐 네. 기술 스펙에서 강점이 좀 있다고 보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납기력이에요. 최근에는 그걸 가장 큰 경쟁력으로 뽑고 있고요. 쇼티지니까. 네. 근데 멕시코 기업들과 보통 많이 우리가 경쟁을 했었습니다. 중국은 일단 미중 갈등 때문에 초과압 변압기의 그 산업에 못 들어왔어요. 초과압은 들어와서 최근에 뭐 중동 쪽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은 못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납기력이 상당한 그 2년을 지키는 게 굉장한 경쟁력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미 분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네, 그런 점이 되게 중요한 게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일로도 연결되는군요. 맞습니다. 변압기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공장을 직접 가봤지만 이게 자동화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면은 한 분 한 분 다 이거를 꼬고 있으세요, 권선을. 그러니까 그 되게 리니어 로봇이라고 해서 우린 그 보통 산업화 로봇은 되게 다 많이 깔려 있거든요, 제조업에는. 근데 그것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막 돌아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다 이 변압기 하나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력이 정말 중요한 산업인데 그거를 이제 외국인한테 이제 우리가 교육하는 과정도 되게 어렵겠죠. 근데 어쨌든 노동 집약적 산업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거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고 그게 납기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기술력뿐만 아니라 어떤 납기일, 빠른 납기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다라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우리 전력기기 빅3 하면은 뭐 시총 순으로 말씀드리면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일 텐데 각사의 경쟁력은 어디서 갈린다고 보면 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조금 정정해드리면 HD 현대일렉트릭이 한 30조 넘고요. 효성중공업이 20조가 좀 넘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서 네, 바뀐 맞습니다. 건가요?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 많이 따라잡았는데 아직 13조에서 한 15조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 두 개 기업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앞에 두 개는 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LS 일렉트릭은 사실 초과압 변압기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배전 플레이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하지 않는 사업을 해요. 그게 배전반이나 뭐 배전기기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력 인프라 초고압 변압기는 유틸리티 업체들과 이제 좀 구조적인 그런 산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 센터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배전반이 필요해라고 해서 뭐 시장에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XAI 쪽에서 최근에 LS 일렉트릭과 굉장한 많은 접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 수주로 쌓이기 시작하면서 LS 일렉트릭이 부각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2년까지 안 걸리거든요. 그냥 6개월이면 바로 납기가 가능합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인 건데 당장 내일 수주가 만약에 나온다. 그럼 이게 올해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LS 일렉트릭은 아쉽게도 2025년에는 숫자가 정말 안 나왔습니다. 뭐 곧 4분기 실적이 나오겠지만 반영하더라도 25년에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10%도 안 될 겁니다. 굉장히 부진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효성중공업은 90% 성장을 했으니까요. 근데 26년에는 지금 받아놓은 수주들이 많은데 이게 6개월에서 1년이면 바로 다 소화가 되는 단납기 물량들이기 때문에 26년의 숫자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최근에 뭐 XAI뿐만 아니라 구글과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빅테크 업체들과 상당히 태핑을 많이 하면서 직접 데이터 센터의 계약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시장에서는 새로운 스토리로 보일 수가 있죠. 기존의 그 좋은 초과압 변압기 스토리가 아닌 또 이런 스토리도 있구나라는 게 전력기기 업체에서 보여지고 있고 또 LS 일렉트릭 초과압 변압기를 증설을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올해도 비중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최근에 멀티플을 좀 부여할 때 LS 일렉트릭 쪽으로 조금 점수를 더 많이 주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두 기업보다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밸류로 30배 넘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나머지 두 그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서 해외 수주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앞서 말씀해 주신 효성중공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사실 제품의 경쟁력은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업적으로 설명했을 때 효성중공업이 이제 매출의 업사이드가 더 있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좋게 말씀을 드린 거지. 사실은 여전히 현대일렉트릭이 1등이고요. 네, 캐파도 아직 더 많고 네. 미국에서 뭔가를 태핑을 할 때 현대일렉트릭을 먼저 태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수준에서 업사이드가 얼만큼 더 있냐로 봤을 때 효성중공업을 말씀드린 거지. 사실 765kV를 이만큼 만들 수 있는 기업들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초과압 변압기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그냥 1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초고압 변압기에서 경쟁력이 1등인 우리나라. 그렇다면 이 빅3의 어떤 격차가 벌어지게 될지 동반적으로 이 슈퍼사이클을 타고 상승하게 될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동반해서 성장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가의 차원은 좀 다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아까 사업적으로 아직 업사이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는 보통 그것과 함께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보통 그럼 지금 우리의 성장할 EPS 기준으로 얼만큼의 주가가 지금 형성이 돼 있냐를 봤을 때 아직은 업사이드가 있는 거지. 네. 사실은 구조적인 산업 자체가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3사가 파이가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 증설 투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좀 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좀 보면 될까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이 단기적으로 업사이드가 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 올해 가이던스도 좋지만 26년에는 사실상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설의 효과가 일단 내년부터 좀 지속이 될 거기 네. 때문에. 근데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지속하고 있는 증설은 울산 공장에서 이제 9월에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 그게 2천억이 붙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엘라바마 현지에서도 1,000억 붙는 게 이제 내년 7월 이후부터 램프업이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년부터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네. 올해는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기에는 큐의 증가는 조금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효성중공업은 일단 3분기에 올해 3분기에도 GIS 공장이 붙는 게 1,000억 정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현지의 맨피스를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 천천히 해주세요. 네, 저희 물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신 바로는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떤 증설과 관련해서 좀 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효성중공업은 조금 더 좀 빠르게 실적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LS 일렉트릭은 지금 초압 변압기 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천억에서 7천억으로 늘어나는 게 올해이기 때문에 네. 그 숫자가 붙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년에 숫자가 안 좋았다가 26년에는 숫자가 좋아지는 게
LS 일렉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효성중공업은 멤피스 공장이 내년에 완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3천억 이상 붙는 거고, 그래서 점점 이제 올해를 지나서 내년, 내후년에도 증설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QE 증가가 있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과 함께 계속 매출액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 전력기기에 대해서 좋은 어떤 전망,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고, 사실 뭐 그동안 뭐 지난해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어떤 제네시스 미션과 더불어서 AI 인프라 확대는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사실 되게 뭐 긍정적인 얘기들만 많이 해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계해야 될 부분은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 약간 이런 아, 느낌이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다들 많이 오르면 이제 차익 실현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최근에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었던 이유가 12월에 양도세 어쨌든 차익 매물이 항상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400% 올랐던 종목을 더 갈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빠질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밸류라는 점도 리스크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점이 저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뭐 산업만 봤을 때는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업사이드가 뭐 다른 코스닥 종목들만큼 막 뭐 10배 아니면 뭐 5배 이만큼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네. 계속해서 구조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주식을 찾으신다면 당연히 전력기기 업체들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다른 변수라고 한다면 뭐 구리라든가 원자재 가격의 급등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재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이제 딥시크, 작년이었나요? 작년 초에 딥시크. 작년 초죠, 예. 네, 작년 초에 딥시크가 있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축소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요를 줄이게 만드는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게 구조적으로 아직도 사이클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공급보다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P가 오를 수 있는 게 가장 구조적인 좋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면 가격이 빠지게 되겠죠. 그 부분은 다운 사이클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뭐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갑자기 뭐 데이터 센터를 안 짓는다. 네. 아니면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전력 인프라가 안 필요하다. 뭐 이런 악영향의 뭔가의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게 감지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 전력기기를 보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좀 주목해야 될 키워드라고 한다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네. 실적 시즌인 만큼 4분기 실적도 중요하게 실적, 될 예. 거고요. 근데 나아가서 이제 다들 사업 계획을 완료했기 때문에 26년도의 사업 계획,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준다거나 수주를 얼만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뭔가의 제시를 해준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수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주를 얼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비싼 제품들을 얼마나 많은 포션을 이제 뒀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뭐 전력기기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럼 올해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 전력기기 섹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조언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선 상당한 포모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코스닥 로봇이 지금 날아가고 있고 바이오가 날아가고 네. 있고, 근데 일단 전력기기를 투자하신 분들이면은 로봇과 바이오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과 바이오는 적자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네, 실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정말 깡패인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이거를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기업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성향이거든요. 그럼 이런 포모장에서 그냥 눈을 감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고, 또 실적 시즌이 도래한 만큼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23년, 24년에 보여줬던 구조적으로 정말 막
100% 성장하는, 그러니까 이익 자체가 100% 성장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조금씩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Q가 커졌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시고 투자 성향에 맞게 이제 계속 안정적인, 난 그래도 이제 30% 40% 성장하는 이 기업을 생각하면서 뭐 여기서 업사이드를 뭐 두세 배까지 안 보더라도 50%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를 만약에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자기의 투자 성향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칫하면 정말 포모가 올 수도 있는 네. 그런 산업재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10,000포인트를 간다, 하이닉스가 정말 100만 원을 간다, 삼성전자가 뭐 3, 40만 원을 간다. 그랬을 땐 저희 전력기기도 반드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함께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올해 뭐 AI, 반도체, 로봇 혹은 뭐 바이오다라고 하는데 실적 깡패인 전력기기 눈여겨보시라는 마지막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현정 이완타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력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 또 다시 한번 1000스탁에 돌파를 했고 우리 증시가 좀 건강하게 5000피 1000스탁을 넘어서 정말 만피 가게 될지 혹은 3000스탁까지 가게 될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이제 1월 마지막 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머니무브도 많이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